자, 세 번째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모의 진로 지도는 아이에게 약일까 독일까? 요것도 좀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초중등 진로교육, 희망직업 조사 자료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요 아이와의 대화 빈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학교 생활에 대해서요. 학생은 엄마가 매일매일 얘기를 한다가 59.8%고요. 또 부모도 매일매일 얘기한다가 46.7%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 꿈에 대한 얘기를 학생은요 22.7% 매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저 얘기를 한다는 거야, 매일. 근데 엄마는 뭘까요? 29.7%가 월 1, 2회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차이는 뭘까요, 도대체? 자, 진학 및 학과 선택에 대해서 학생은 뭘까요? 23%가 매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엄마가. 매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뭐죠? 33.2%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얘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학교 공부와 성적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뭘까요? 28.8%가 매일 얘기하고 있다, 엄마가. 근데 부모님은 주 1회 정도밖에 얘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실제로 이제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자녀와 일주일 동안에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조사해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 정도라고 평균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몇 분, 아이들은 얼마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하고 대화 시간. 7분. 이 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 진로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조금 느긋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은 뭐죠? 조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나는 고발한다 ETV 특집 프로그램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이거 기획하면서 EBS 작가들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지금 사이가 멀어졌는데 거기에 나오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Y 3개 대학은 아니지만 최근 그 스카이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서울 명문사립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예정자입니다. 앞서 나온 사례자분의 입장에 아주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통해서 얻은 명문대 출신이라는 간판이 날개가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독서가 취미였고 공부에 재미를 잘 붙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 학원에 다니라니까 다니고 저 학원에 외고 입시반에 들어가라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외고에 입학을 했고 또 명문대를 가라기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을 친 결과 스카이에 살짝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왔고 그 성적대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나의 적성이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 끈떨어진 꼭두가시 상태 그대로 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엄마는 목표한 바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에게서 손을 놔버리셨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시키지 않으니 스스로 공부할 거리를 찾을 줄도 대외 활동 같은 경력을 쌓을 줄도 취업 시즌을 앞두고 자기 개발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 방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대치동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숨겨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방송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명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할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와 제 부모님을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좋았습니다. 선택했던 전공의 공부도 싫지는 않아서 비교적 즐겁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적성과 진로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부터 원하던 직업이 있었는데 명문대에 들어가 전과를 할 생각으로 전공을 개의치 않고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직업이 무슨 전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려면 전공 외에 다른 공부와 활동을 해야 했으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언론고시에 도전했는데 3년째 낙방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요. 이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금은 연락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보다 하고 싶은 꿈을 쫓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 의무적으로 적성을 찾는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같이 전문가 패널 중에 나머지 두 분은 다 기자들이거든요. 예, 이제 이분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언론사에 취업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그러고 싶지 않대. 예? 무슨 얘기냐? 경력을 쌓아서 어렵지만 작은 경험이라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왜냐면 이 친구는 언론고시 한 방으로 뭘까요? 예, 시험으로 어떻게든지 한 방에 합격하려고 하는 친구잖아요. 예. 이제 그 장면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참 답답한 두 20대를 봤습니다. 예. 자, 대학병원 수간호사입니다. 신규 간호사 입사하면 그 간호사 교육시키기 위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육시키면서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그러는데도 힘들다고 따라오지 못하는 신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3개월 뒤에 독립하여 환자를 볼 때가 되면 적성 안 맞는다고 퇴사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본인 의지보다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경우는 적용하기 더 힘들고요. 특히 나이트 근무 힘들어도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호학 선택 시 제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또 3군 사관학교 엄청난 인기죠. 사관학교 가려면은요, 또 말 그대로 정상을 향해 달리면서 결국 승리해야 되는데, 한 자료를 보니까요, 중간에 그만둔 비율이 육사 같은 경우는요, 82.7%가 이수했으니까 17.3%가 중간에 졸업하기 전에 그만둡니다.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군대 생활이 안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까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요, 우리가 마치 지금 현재도 세상은 바뀌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근데 실제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안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은 바뀐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바뀌었어.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와 함께 희망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떠돌지 않죠. 그죠? 예. 의대 가서 성공한 얘기만 나오죠. 예. 과거 가서 성공한 얘기만 나오죠. 과연 어떤 사례가 더 많을까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그런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가정, 거의 결단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가 공부를 못해, 뭘 못해? 왜 그만둬? 근데 아이는 뭘까? 더 이상 엄마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애가 아파서 대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출. 대리출석입니다. 대학생, 초등학생 취급하는 부모들이라는 조선일보 특집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독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 간섭에 숨이 막힌다. 수강 신청 과제 하나 제대로 챙기죠. 하나하나 모두 챙기고요. 진로 선택도 부모 뜻대로 하고 평생 엄마 그림자로 살까 봐 걱정되는데, 결정장애 겪는 독신 자녀들. 사소한 일도 스스로 해결 못하고 선택하고 책임져 본 일 없는데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나?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서울대생들은 왜 자살을 생각할까? 정신건강 심각하다. 우울 및 절망, 학업 문제 뭐 등등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결국 나중에요, 이렇게 될 부모들 많아요. 예? 이렇게 될 부모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믿고 아이를 믿는 평범한 보통 부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부모가 무책임해? 아이 미래 책임져야지.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마 지금 겁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정말 아이 업고 뛰고 해서 뭘까요? 정상을 향해 가는 부모들 있죠. 그런 부모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저런 부모들은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저렇게 이 험난한 경쟁 사회에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아이를 관리하는 부모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두 얼굴이라는 칼럼을 보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토록 힘들게 대기업에 입사했건만 내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3년 이내에 이직을 고려 중인 신입사원 비율이 평균 30% 내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요, 신입사원 공채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걸 단순히 취업시장의 문제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통계에는요, 1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기업에서요, 평균적으로 한 명의 직원을 선발해서 현장에 투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1억가량 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손실이 큰 거예요.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간 애들이 낫다고. 안 나간 애들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이는 대학 재학 기간 중에 취업 준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내의 고질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에 귀 기울 기회를 박탈당한 채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고 부모 의견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후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직장을 선택해온 경우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EBS에서요,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의 사고방식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과학적인 연구인데요. 자, 뇌 스캔을 해봤어요. 미국 부모들을 보니까 뭘까요? 절대적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 평균 70점. 우리 아이 정도면 그래 주립대학 정도 가서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지.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절대적 이익에 반응합니다.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돼 있죠? 상대적 이익에 반응해요. 엄마 나 이번 시험 잘 봤어. 평균 90점이야. 1등은 몇 점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뇌 스캔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가기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모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데 이것이 꽃피우면 제가 볼 때 모든 인간은 저는 타고난 생명력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애가 살아있어.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뭘까요? 큰 그늘이 없어. 그거 좀 믿어주면 안 될까? 근데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감시가 방사능보다 해롭다. 칼럼 제목 세죠? 방사능보다 감시가 해롭대요? 자, 잠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진이 감시의 가능성을 인지한 초등학생들에게서 나타난 변화를 관찰했는데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가면은요, 이렇게 복도 쪽에 창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을 슬쩍슬쩍 들여다봐. 감시받는 느낌을 주죠. 그렇기만 했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이 늘어났고 규범에 반하는 행동과 주장에 대해 공격성이 증대했다. 이를 뭐라 그런다? 따라해보세요. 위축효과. 위축효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위축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감시 가능성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성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데 감시 가능성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가난하게 한다. 감시는 인간과 사회의 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지금 이제 분명히 이 친구 이렇게 가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위기의식이나 뭔가 의지를 갖지 않고요, 그냥 막 살아가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저는 위축효과가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그 친구도 그러고 싶었을까? 아닌 거죠. 자, 내 아이를 위한 심리 코칭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오랫동안 특권층 아이들, 미국 사회의 상류층입니다. 넉넉한 자원과 기회를 누리며 가족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심신증, 약물 남용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사회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훨씬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연구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계층 사회에서 여유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로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정신건강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뭐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이를 뭘 방해할까요? 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킨 결과 그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와 비슷한 일들이 최근 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던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민사고 정도 해당될까요? 연쇄 자살 사건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것도요, 놀랍게도 그 마을에 학교 인근에 철도 건널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뛰어들어서 10명 넘게 제가 관련된 책자를 구해서 읽어보니까 아직도 미국 사회가 해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단이 갖는 저는 위축 효과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쓴 글들을 이제 기저귀 공부방에서 갖고 왔는데요. 가끔 주변을 보면 자신의 확신에 차서 아이의 선택은 없이 부모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심을 못 잡고 상황에 수시로 흔들리는 부모가 있어요. 이처럼 부모가 흔들리거나 부모 뚝심대로 밀고 나간다면 아이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정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선택권에 대해 부모는 믿고 격려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아이의 선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상황 설명은 해주고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각인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요 대목에서 또 이제 약간 또 걱정이 되네요. 이걸 부모가 설명해야지 알아들을까요? 본인이 깨달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 저희 집 아이들입니다. 아이들하고 정한 룰이 뭐냐면 네가 충분히 겪고 나면 네 의사를 존중할게. 그 저희 집에는요, 어릴 때 아이들이 아빠가 권하거나 엄마가 뭘 권하거나 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할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아닌 거야. 제가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를 좋아하니까 집사람은 탁구를 배워서 재밌대요. 아들도 재밌대. 딸은 아빠, 나 벌써 스타일이 탁구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룰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서 배웠어. 그랬더니 아빠 재밌네? 이렇게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언제 망가질까요? 자기는 아직도 야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해.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각은 틀렸고 엄마 말이 맞아.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기는 어리석은 존재잖아요. 맞나요? 엄마를 만나면 늘 뭘까? 작아지는 거지. 근데 엄마 말이 맞아. 할 말이 없어. 그때 엄마를 나의 잘못을 일깨워준 훌륭한 존재로 인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 생길까요?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될까요? 자,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성향과 주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모의 진로 지도는 독보다는 약이라는 생각에 한 표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의 적극성을 매우 존중하고요. 존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적극성만 갖고 되지 않는 게 또 현실이죠. 바로 이거죠. 부모의 도움. 과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요? 제가 한번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려운 순간에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정말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날 때 12시쯤에 제가 막 그 당시 서울 마장동에 살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거쳐서요.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걸어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안 하고 아들이 서울역 좀 가니까 아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때 경험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뭘까요? 아이의 자발성을 억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좀 더 아이를 쉽게 키우는 저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내 아이를 위한 심리 코칭이라는 책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입학생 숫자가 줄자 대학에서 학생과 부모를 유혹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고 언론에서 대학 순위를 매겨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쟁을 부추겼다. 아동 능력 개발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부모의 공포를 이용하는 타 시장도 점점 힘을 키웠다. 그러면서 노력하면 영재가 될 수 있다는데 자기 아이를 그냥 내버려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로도 여쭤볼 때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저귀 공부방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 손 한번 넣어주실래요? 기저귀 공부방 카페 거의 없으세요? 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벗죠. 자, 거기 좀 들어가셔가지고요. 엄마의 선택 실천단이라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같이 길을 찾고 싶거든요. 자, 그때 기저귀 공부방에 들어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요, 우리나라 진로 교육도 상당 부분 지금 시장에 오염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과연 그게 실제로 특히나 이제 엄마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때 실제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모의 권위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독일 상류층의 자녀 교육 실태를 고발한 책입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이거 한국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국 대치동 문화와 싱크로율이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독일 교육을 고발하는데 독일은요, 여전히 뭘까요? 진로 교육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공교육에 있습니다. 아시죠? 독일에서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모든 부모를 학교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들어와서 당신 자녀를 가르쳐 보니까 당신 아이는 공부머리가 아닙니다. 직업교육 시키세요. 라고 판정을 내리죠. 독일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누가? 중산층들은. 상류층들은 거기에 반발하기 위해서 뭘까? 사교육을 시키죠. 엄청난 사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뺨쳐요. 이게 바로 독일과 우리의 차이죠. 바로 각자 자신의 갈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은 상류층이 아무리 움직여도 그들을 보고 중산층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자,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상술에 속지 않는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를 단단하게 키운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를 부족하게 키운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권위 있는 부모는 상처 주지 않고 꾸짖는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한번 나는 이런 것들을 실천해보고 싶다라고 한번 정해서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실 겁니까?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칠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5회차 강의까지 이번이 5회차죠. 4회차인가요? 4회차까지 그냥 이거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 엄마의 선택에 오신 분들은 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뭘까요? 탈탈 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도 성공하고 아이도 성공하는 모델로 꼭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름대로요. 내 아이를 위한 심리 코칭의 문제의식과 부모의 권위가 제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말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꼭 해봐야 되겠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이와 내일을 걱정하는 아이 누가 더 잘 살까요? 이 문제도 이제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자, 두 개의